정수기 대리점은 잘 되고? 그게 요즘 돈이 되냐? 다른 거 한지 한참 됐다. 다른 거 뭐? 그런 게 있어. 넌 몰라도 돼. 좋은 거면 나도 좀 알려줘봐. 때깔이 완전 부잣집 사모님이네. 사모님은 무슨?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있어줘야 진짜 사모님이지. 집 있고 빚 없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넌 어찌 우리 남편하고 똑같은 소리를. 그러니까 알려줘봐. 뭘 하면 너처럼 살 수 있는지. 진짜 알고 싶어?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사실은 얼마 전에 좋은 물건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인생 돈이 다가 아니야 이년아.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김영미 작가의 작품 방어대가리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방어대가리 김영미. 혜미에게 맞은 아이가 미주라는 게 문제를 키웠다. 하급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담임이 몇 번이나 교장실에 불려갔고 학교에서는 부모님 두 분 다 모셔오라고 했다. 그의 부모가 학교 운영회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쉽게 넘어갈 것 같진 않았다. 학폭위 대책회의가 열리던 날 아침, 조례를 맡은 담임이 손가락을 까딱이며 나를 교실 밖으로 불러냈다. 그러고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오늘 두 분 다 오시라고 했지? 바쁘셔서 못 오실 것 같다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담임이 출석부로 내 머리를 후려쳤다. 복도에 나와 있던 아이들이 수군거리며 고개 숙인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고, 자식일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 애가 밖에서 사고나 치고 다니지. 억울했다. 미주를 불러내 입술을 터뜨리고 머리를 잡아뜯은 건 햄이었다. 나는 단지 곁에 서 있었을 뿐이다. 아니, 말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그날 벤츠를 타고 나타난 혜미 아버지가 교감과 악수하고 교장실에서 잠시 얘기를 나눈 다음 반성문을 쓰는 선에서 일이 마무리됐지만 나는 사정이 달랐다. 부모님이 학교에 오지 않으면 정학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담임은 믿어주지 않았다. 미주를 찾아가 사정했지만 외면당했다. 혜미가 별다른 징계 없이 넘어가게 되자 단짝인 나라도 밟아줘야 속이 풀리겠다는 표정이었다. 결국 믿을 사람은 혜미뿐이었다. 담임한테 가서 말 좀 해줘.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혜미는 끝내 담임을 찾아가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 일에 대가를 치러야 했고 결국 나는 정학처분을 받았다. 죄지지 않고도 죄인이 되는, 애초부터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쪽이 나가 떨어지는 잔인한 게임일 뿐이었다. 만약 그때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었더라면 그렇게 무작정 학교를 때려치우고 나오지 않았을 거다. 21살 여름, 종로 3가 피카디리 극장 앞에서 우연히 혜미를 다시 보게 됐다. 남자친구의 팔짱을 낀 혜미가 번쩍이는 검은색 스포츠카를 타고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사라졌다. 빨간 에나멜 구두를 신고 하얀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살아왔을 것 같은 얼굴이었다. 짧은 순간 눈이 마주친 것도 같지만 내가 먼저 고개를 돌려버렸다. 한때는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19에 학교를 자퇴하고 집을 나온 이후 시궁창 같은 미로를 내내 헤매고 다녔다. 더 이상의 바닥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나락은 얼마든지 있었고 매 순간 죽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방치해뒀다. 그러다 종로에서 혜미를 보게 된 그날 이후 이제는 그만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래야 뻔했지만 어쨌거나 독하게 돈을 벌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언젠가 다시 한번 혜미와 마주치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서 도망치고 싶진 않았으니까.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하며 하루에 16시간씩 일했다. 살고 있는 고시원에서는 휴게실과 화장실 청소를 해주는 대신 방세를 깎았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은 웬만해선 헐어내지 않았다. 헛도로 쓰기 시작하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돈이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악자까지 일한 덕분에 30쯤엔 작은 빌라 하나를 마련할 정도의 돈이 모였다. 이 돈으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야 하나 조그만 거라도 가게를 얻어 장사해볼까 고민하고 있을 무렵 영숙이가 나를 찾아왔다. 중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영숙이와는 혜미와 가깝게 지내면서부터 조금씩 멀어졌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무작정 집을 나와 헤매고 다닐 때도 계속 연락해온 친구는 영숙이 뿐이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내가 없을 때 고시원으로 찾아와 족발이나 치킨을 사다 놓고 가기도 했고 종종 베개 밑에다 10,000원짜리 몇 장을 찔러두기도 했던 친구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숙이 회사에 취직한 영숙이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정숙이 대리점 사장과 결혼했다. 문자로 청첩장을 받았을 때도 첫 아이 돌잔치 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가보지 못했다.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던 시절이었다. 살고 있던 고시원에서 지금 이곳으로 이사 나온 뒤 가끔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긴 했지만 얼굴을 보는 것은 7년 만이었다.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반자 단칸방. 아무리 허물없는 친구라 해도 사는 민낯을 내보인 것 같아 부끄러웠다.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영숙이가 벽에 걸린 액자 하나에다 눈을 받고 서 있었다. 몇 년 전 인천 월미도에 놀러 갔다가 길룡과 찍은 사진이었다. 그날은 우리가 혼인신고를 한 날이기도 했다. 결혼할 때 연락이라도 좀 하지. 어떻게 너는 애가? 그런 거 안 했어. 부를 사람도 없고. 결혼식은 고사하고 금반지 하나 얻어끼지 못했다. 길룡을 처음 만난 건 오산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서였다. 자신의 직업을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알바를 하고 있는 거라며 묻지도 않은 말을 하곤 했다. 길룡은 그곳에서 채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지만 내게 계속 연락을 해왔고 가끔 만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가기도 했다. 하지만 길룡이 돈을 낸 적은 거의 없었기에 그 이후로 그만 만나자는 말을 내 쪽에서 먼저 꺼냈다. 그러자 길룡은 돈 때문에 헤어지자는 게 말이 되냐며 둘이 살림을 합치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그때부터 내 방에서 빈대부터 살게 된 길룡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사업 자금을 모으고 있는 청년도 아니었다. 단지 컴퓨터 게임에 빠져 놀고 먹는 백수일 뿐이었다. 오늘도 영숙이가 온다는 말에 2만 원을 쥐어주고 근처 PC방으로 쫓아냈지만 같이 사는 남자가 어떤 인간일지 말 안 해도 눈치가 빤한 영숙이었다. 정숙이 대리점은 잘 되고? 그게 요즘 돈이 되냐? 다른 거 한 지 한참 됐다. 다른 거 뭐? 그런 게 있어. 넌 몰라도 돼. 좋은 거면 나도 좀 알려줘봐. 때깔이 완전 부잣집 사모님이네. 사모님은 무슨?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있어줘야 진짜 사모님이지. 집 있고 빚 없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넌 어찌 우리 남편하고 똑같은 소리를. 그러니까 알려줘봐. 뭘 하면 너처럼 살 수 있는지.
진짜 알고 싶어?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영숙이는 몇 년 전 신축 건물 상가 분양하는 곳에 투자했다가 제법 재미를 봤다고 경기도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 값 정도는 벌었다고 했다. 무식하게 돈 벌어 언제 부자 되냐? 그럼 나 같은 사람도 투자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 됐거든.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돈 있어. 집 사려고 모아둔 거 있다니까. 뭔가 말을 할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던 영숙이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좋은 물건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서는 마흔이 넘도록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도 힘들었다. 세상은 언제나 돈 있는 놈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임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억울하게 학교를 때려치울 일도 없었을 거다. 가진 것 없는 부모는 때리지 않아도 자식을 멍들게 한다. 적어도 내 아이에게 그런 고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식당이 쉬는 날이라 종리에서 영숙이를 만나 칼국수를 먹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영숙이 신우이였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악을 쓰며 울부짖는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기 밖까지 새어나왔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영숙이가 몇 번이나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잖아. 그럴 리 없다니까. 어딘가로 계속 전화를 걸어보던 영숙이가 바닥에 불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돈 어떻게 경미야? 반쯤 넋이 나가 있는 영숙이의 어깨를 미친 듯이 흔들며 다그쳤다. 내 돈이 왜? 내 돈이면 어쨌는데? 그 새끼들 우리 돈 갖고 날랐대. 어떻게 이제?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순간 어딘가에 내 몸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탁자 밑으로 퍼진 칼국수 그릇이 눈앞으로 어렴풋이 보이고 뜨끈한 국물이 머리를 적시던 기억. 그러다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퉁퉁 부은 얼굴로 내 손을 잡고 있는 영숙이가 보였다. 아니지, 이거 꿈이잖아. 꿈이라고 해 빨리. 아니면 넌 내 손에 죽어. 영숙이 멱살을 잡고 악을 써대던 나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다시 정신을 잃었다.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돈을 몽땅 날리고 나자 병이 찾아왔다. 병원에서는 공황장애라고 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이나 혼잡한 거리를 걸을 때면 숨이 쉬어지지 않아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다. 피해 당한 사람이 우리 말고도 수십 명이 넘는다고 했다. 사기꾼 놈들이 써준 계약서를 들고 경찰서를 수없이 드나들어 봤지만 딱히 보상받을 방법은 없었다. 혹시라도 그놈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사무실 근처에 진을 치고 기다려 보지만 바퀴벌레처럼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사기꾼들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삼거리마트 8,900원 승인거절. 휴대폰에 똑같은 문자가 두 번 뜨더니 라면을 사러 나갔던 길룡이 빈손으로 들어왔다. 뭐야, 이 카드 안 된대. 딴 거 없어? 있겠냐? 아이씨, 담배도 다 떨어졌는데. 이번 달부터 나가서 돈 벌어올 거라며.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만 좀 짭쳐라. 뭔 생각? 캐릭터 켜 돈 쳐바를 생각? 다음 주부터 일자리 알아볼 거라고. 한 번만 더 물통이니 나발이니 그딴 거 사고팔기만 해봐 아주. 얼마 전 길룡은 전화로 누군가와 물통 거래를 하는 중이었다. 웬일로 정신 차리고 생수 배달이라도 하려나 싶었지만 알고 보니 그건 게임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길룡이가 사는 사이버 세상에서는 몇십억도 푼돈일 뿐이라고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길룡은 20번도 넘게 일을 갈아치웠다.
그러다 한 번은 사촌형 소개로 제법 큰 술집에 매니저로 취직한 적이 있었다. 길룡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성실하게 출근했다. 술집이라는 특성상 밤늦게 들어오거나 다음날 새벽에 졸린 눈으로 기어들어왔을 때도 그러려니 했다. 익명의 문자를 받기 전까지 말이다. 당신 남편 허길용 술집 사장하고 모텔에서 나오는 거 봤음. 돼지기 싫으면 단속 잘하기 바람. 여사장에게 노란 머리에 젊은 애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마도 그 남자가 보낸 문자인 듯 했다. 그날 밤 길룡은 나에게 머리털을 반쯤 잡아 뜯긴 다음 다시 백수로 돌아갔다. 영숙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사건이 터지고 1년이 지날 무렵이었다. 남편에게 쫓겨나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다. 마음 같아서는 면성을 아스팔트에 갈아버려도 시원찮을 심정이었지만 사기꾼에 대한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왕십리 돼지껍데기 집으로 나갔다. 글쎄 얼굴이 반쪽이 되어버린 영숙이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엉덩이를 의자에 반쯤 걸치고 앉아 있었다. 네가 날 때려 죽인데도 할 말이 없다 경미야. 널 죽여 내 돈이 나온다면 벌써 그렇게 했겠지. 그 사기꾼 새끼 대기업 회장 조카라기에 믿었던 건데. 조카가 아니고 조카다 이년아. 맞아. 내가 죽일년이야. 너한테 그게 어떤 돈인데. 우산 손잡이처럼 몸을 구부리고 있던 영숙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애는 어쩌고 나왔어? 그러고 보니 영숙이를 만난 작년 이맘때쯤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 그 일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도 말랑말랑한 분홍피부를 가진 아가에 엄마가 돼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 팔자 애는 무슨 유산했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내 인생 물러내 이년아. 얼굴에 침이라도 뱉으며 소리치고 싶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를 갈며 치를 떨었다. 어쩌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도 모른다. 자기도 피해자인 척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새 10년은 더 늙어버린 얼굴로 앉아있는 영숙이를 보자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안하다 진짜.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한동안 말없이 술잔만 비우던 영숙이가 눈물을 떨구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영숙이 잘못만은 아니다.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건 내 탓이 컸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좋은 집도 마련하고 멋진 차도 사고 싶어 욕심을 낸 건 나였다. 아휴, 돈부터 처박은 내가 미친년이지. 누굴 탓해. 그날 우리는 둘 다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아무 데서나 욕을 해댔다. 개 같은 세상, 개 같은 내 인생. 엿먹어라 사기꾼 새끼들아. 그리고 길가에 세워둔 벤츠차 뒤편으로 가서 엉덩이를 까고 앉았다. 노란 물줄기가 차바퀴를 흠뻑 적시며 흘러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숙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지난번 만났을 때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일자리나 좀 알아봐 달라고 했다. 찬밥 더운 밥 가를 처지가 아니었다. 길룡이만 믿고 있다간 월세도 못 내고 길거리로 쫓겨날 판이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영숙이가 뭔가 말을 꺼내려다 말고 자꾸 미적거렸다. 전화기 너머로 빠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안할 때마다 손톱을 물어뜯는 건 영숙이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영숙이가 입을 열었다. 경미야, 있잖아.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혹시 너 혜미 소식 들은 거 있니? 걔 소식을 왜 나한테 물어, 뜬금없이. 학교 다닐 때 혜미랑 친했잖아. 친하긴 개뿔. 근데 뭐 걔가 죽기라도 했냐?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들어보기나 하라며 영숙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순영이를 만났는데 그때 혜미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했다. 결혼하고 6년이 넘도록 애가 안 생겨 고생했다는 거야. 따님센터에도 다니고 별짓 다 해봤는데 잘 안 됐던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결국 뭐 그거 있잖아. 대리모. 재작년에 부르거 끼고 필리핀 여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애들 보고 싶다고 질질 짜다가 도망쳐 버렸다더라. 그 뒤로 우크라이나 쪽을 알아보다 남편이 반대하는 바람에 잘 안 된 모양이고, 그래서 얼마 전엔 조선족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계약금만 받아먹고 연락이 끊겼다나 봐. 걔도 우리처럼 사기당한 건지도 모르지. 그치? 라며 영숙이가 혀를 찼다. 돈 많은 년인데 사기 좀 당하면 어때? 걔가 우리랑 같냐? 그래도 안 됐잖아. 애가 안 생겨서 그 고생이라는데. 미친. 네 걱정이나 해. 남 걱정 말고. 걔가 성격이 워낙 지랄 같아서 친구가 없잖아. 너 학교 나간 뒤로는 순영이하고만 붙어 다녔으니까. 그런 얘기 아무데나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순영인 그런 얘기를 왜 너한테 하고 지랄이야? 아니, 그거야 뭐. 돈도 돈이지만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그러니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한 모양이었다. 사람만 구하면 병원이나 다른 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걔네 남편 강남에서 성형외과 하는데 꽤 유명한가 봐. 그래서 뭐 너 지금 대리모라도 하겠다고? 돈 많이 준다니까 사실 나라도 하고 싶지. 근데 정우 아빠가 알면 맞아 죽을까 봐. 그럼 못한다고 해. 뭐가 문젠데? 그게 아니라 네가 돈이 급하다고 하니까 혹시 몰라서. 얼굴에 갑자기 열이 확 솟구쳤다. 씨발 뭐냐? 지금 나보고 그걸 하라는 거야? 경미야, 그러니까 내 말은 나보고 혜민한 편 씨바지하라는 거잖아 지금. 그게 왜 씨바지야. 걔네 남편이랑 그걸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러게 돈이 좋으면 너나 실컷 해 이년아. 나한테까지 똥물 튀기지 말고. 전화를 끊어버리려던 순간 영숙이 한마디가 송곳처럼 뚫고 들어왔다. 1억 준다잖아. 내 지갑에서 2만 원을 훔쳐나갔던 길룡이 붕어빵 봉지를 내밀며 슬그머니 들어왔다. 저런 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사는 내가 한심했다. 내 몸 어딘가에 붙어 살며 떼어내긴 귀찮고 가만두자니 거슬리는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마귀 같은 존재다. 하지만 어떻게든 얘기는 해야 했다. 배라도 불러오게 되면 괜히 곤란해질 수도 있는 문제였다. 아까 낮에 영숙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야 그놈들 잡았대? 아니 내가 일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고 했어. 몸도 안 좋다면서 일은 무슨. 돈 많이 준다는 데가 있어서 생각 중이야. 뭔 일인데 당신 같은 아줌마한테 돈을 많이 줘?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예전에 한번 길룡에게 혜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걔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버렸다고.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쌍년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쌍년이 대리모를 하겠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냥 돈 많은 집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해 대리모를 구한다고만 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길룡은 붕어빵 봉지를 패대기 치더니 발로 짓밟았다. 까만 내장이 터져나온 물고기처럼 바당금이 방바닥에 처발라졌다. 그러니까 지금 딴 새끼를 낳겠다는 거냐? 요즘은 불임 부부들도 많고. 많은데 뭐 그게 너랑 뭔 상관이냐고.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싫으면 네가 나가서 돈 벌어오던가. 마음 같아서는 욕이라도 실컷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쓸데없는 말로 자극해서 좋을 건 없다. 어찌되었든 다른 남자의 씨를 내 몸에 넣겠다는 거고 길룡의 입장에선 화가 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이럴 땐 하나만 한 100마디 말보다
납득할 만한 이유 하나만 알려주면 된다. 괜히 서로 힘 빼지 말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1억 준다잖아. 씩씩대던 길룡의 입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 말을 듣고도 개소리 하지 말라며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여주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 대한 길룡의 마음은 언제나 딱 그만큼이었다. 애써 한 발짝 더 내딛는 노력 따윈 하지 않았다. 잠시 뻗대다 어느 순간 툭 하고 고집을 꺾어버리는 정도의 것. 남자의 자존심 따위는 치킨 한 마리하고도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인간이 바로 길룡이었다. 방문 앞에 쭈그려 앉아 엉덩이 꼴을 훤히 드러내놓고 담배를 연거푸 세대나 피고 들어온 길룡은 나름 고심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듯 내게 말했다. 인생 돈이 다가 아니야 이년아. 다음 날 아침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에게 쫓겨난 년이라 백수남편을 데리고 사는 나나. 서로 꿀릴 것도 쪽팔릴 것도 없는 처지였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마음 먹었을 때 해버리는 게 나았다. 꼴이 남편이라고 아주 눈을 까디지고 덤비는 거 있지? 그럴 거라 생각은 했어. 어떤 남자가 지 마누라 보고 그런 걸 하라고 하겠니?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됐어, 잊어버려. 내가 다른 데 알아봐 줄게. 내가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니었다. 그 일을 하겠다. 무조건 해야겠다. 1억짜리 시바지 일을 내가 하겠노라는 거였다. 알량한 자존심 따윈 사고도 남을 돈이었다. 때려 죽여도 안 된다는 거 겨우 달래 허락받았어. 아이 까짓거 눈 딱 감고 한번 하지 뭐. 압구정동 H아파트. 부자들만 모여 산다는 동네. 백화점과 고급 음식점이 즐비해 있고 푸른 잔디밭이 드럽게 펼쳐진 한강공원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곳 꼭대기층에 혜미가 살고 있었다. 배를 누르자 강아지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잠시 뒤 아주머니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하얀 대리석에 깔린 현관과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가니 까만 몸뚱이 금색 털의 얼굴을 가진 개 한 마리를 가슴에 안은 혜미가 앉아 있었다. 이게 얼마만이야? 학교 다닐 때 보고 처음인가?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다. 그 뒤로 한번 종로 3가에서 본 적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가 좀 늦었지. 처음 와보는 곳이라 조금 헤맸거든. 괜찮아. 일단 앉아. 뭐 마실래? 처음에 얼핏 볼 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예전에 내가 알던 혜미의 모습이 아니었다. 한겨울에 길거리에 내놓은 화분처럼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앙상한 갈색심을 갖다 보였다.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는 내 말에 혜미는 고개를 살짝 쳐들며 말했다. 원래 살찌는 거 못 참는 성격이잖아 나. 고등학교 다닐 때도 날씬한 혜미는 교복 허리와 치마 길이를 줄여 몸에 딱 맞게 고쳐 입었다. 그리고 내 허리살을 꼬집으며 잔소리하곤 했다. 이거 어떡할 건데? 하지만 이제와 예전에 알던 혜미에 대한 감정 따윈 섞고 싶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케이크와 주스가 담긴 쟁반을 내려놓고 가자 잠시 뜸을 들이던 혜미가 내게 물었다. 너 이거 진짜 할 거니? 그럼 내가 여길 왜 왔겠어? 친구끼리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한다며. 물론 너라면 믿을 수 있지. 근데 잘 모르겠다. 입가에 살짝 경련이 일었다. 내 믿음을 배신한 건 너였잖아. 뺨이라도 한 대 후려쳐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겐 돈이 필요하다. 좋았던 기억도 나빴던 기억도 지금은 모두 부질없게 느껴졌다. 눈 딱 감고 몇 달만 버티면 된다. 돈만 받고 나면 너 같은 의리 없는 년하고는 두 번 다시 볼 일도 없으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괜찮아. 진짜야. 한 달 뒤 부산에 있는 한 난임센터에 가서 시술을 받았다. 의사 앞에서 다리를 벌리고 누워 기다란 빨대가 달린 주사기로 혜미인 환자와 남편의 정자를 체외 수정시킨 배아를 내 자궁에 찔러 넣었다. 기분 나쁜 통증이 잠시 지나간 뒤 의사는 1시간가량 움직이지 말고 누워있으라고 했다. 결과는 2, 3주 정도 지난 후에 알 수 있다고. 그동안 될 수 있으면 부부관계도 삼가고 무리가 되는 일은 하지 말라는 주의를 줬다. 그곳에서 내 이름은 박경미가 아니라 윤혜미로 불렸다. 둘 다 혈액형이 B형이라 문제될 건 없었다. 병원을 다녀온 뒤 한 번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발. 일이 빨리 끝나 내 통장에 다시 돈을 채워넣을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 콧물 흘려가며 제발 사기꾼 좀 붙잡게 해달라고 빌 땐 들은 채도 않더니 이번만큼은 신도자비를 베풀기로 한 모양이었다. 혜미가 지난 6년 동안 그토록 바라고 애써도 되지 않던 그 일을 나는 한 번에 성공시켰고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로 기뻐했다. 이제 9달 뒤면 나에겐 큰 돈이 생긴다. 돈만 받고 나면 모든 게 끝이었다. 잠시 나올래? 나 지금 너네 집 앞이야. 혜미의 전화였다. 지난번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던 날 데려다 준다는 걸 억지로 뿌리치고 온 것도 내가 사는 동네를 보여주기 싫어서였다. 하지만 이제 집을 알아버렸으니 미적거리고 있다간 낭패스러운 일이 생길 게 뻔했다.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기미낀 얼굴에 콤팩트를 꾹꾹 찍어 바르며 영숙이에게 문자를 날렸다. 미친년. 내가 너 가만두나 봐. 삼거리 슈퍼 앞에 차를 대놓고 생수한 병을 사들고 나오는 혜미가 보였다.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건 얘가 아니지 않니? 미안. 너랑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고 싶다고 영숙이한테 사정사정 했어. 뱃속에 애가 궁금해서 왔다고 해 그냥. 임신 사실을 알린 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나머지 돈은 출산하는 날 입금되는 걸로. 그것 말고도 혜미는 매달 100만 원의 돈을 보내왔다. 뱃속에 있는 아이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였다. 계약금 받은 걸로 카드값과 밀린 월세를 해결하고 나자 숨통이 트였다. 없는 사람들에게 돈은 산소통이고 인공호흡기였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게 돈이다. 그런 의미로 혜미는 지금 나에게 산소통이고 인공호흡기인 셈이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어? 속이 좀 미식거려서 별로 생각이 없네. 혹시 입덧?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처음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예전에 내 아이를 가졌을 때는 입덧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임신 사실을 안 순간부터 속이 미스거리기 시작했다. 입덧이라기보단 뭔가 내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다. 남은 5개월 동안 어쩔 수 없이 참아내야 할 이물감이기도 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야, 근처에서 아무거나 먹자.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래. 남편이랑 먹어. 그러면 되잖아. 집에서 밥 잘 안 먹어. 바쁘기도 하고. 괜히 마주쳤다가 불편해지는 거 싫어서 그래. 그 사람하고 부딪힐 일 없어. 진짜야. 약속해. 혜미가 조심스럽게 내 팔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뱃속의 아이가 자리를 잡아가면서부터 비율을 맞추는 쪽이 혜미, 당당해진 쪽은 오히려 나였다. 물론 시한부 친절일 뿐이겠지만. 앞치마를 단단히 동여맨 혜미가 주방으로 들어갔다. 냉장고에서 고기와 온갖 채소들을 꺼내 씻고 다듬고 썰고 다졌다. 가스렌지 위에서 국이 끓고
프라이팬에서 고기와 채소가 익어가는 냄새가 났다. 엄마가 살아있을 땐 나도 집에서 밥을 먹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엄마를 때리고 밥상을 엎었지만 다음 날이면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밥상 위에 된장찌개와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구이가 차려졌다. 신문지를 말아 밥상다리 밑을 고이던 엄마는 내가 학교를 그만둔 그해 겨울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엄마 목숨값으로 받은 돈을 노름판에서 날려버렸다. 그때 이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순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건 처음이었다. 내 앞쪽으로 고기며 찌개 반찬 그릇들을 밀어주며 혜미가 말했다. 맛있어? 별로야? 딴 거 해줄까? 그만 물어봐. 먹을만 하니까. 혜미는 자기 밥그릇에 퍼던 밥을 크게 한 숟갈 덜어 내 밥그릇에 얹었다. 지금은 살찌는 게 싫어 안 먹는 것 같진 않았다. 아줌마는 어디 가셨어? 얼마 전에 딸이 애를 낳았대. 한 달 정도 쉬라고 했어. 남들은 뭐가 그리 쉬운지. 걔도 안 보이네. 이름이 초코였던가? 주인한테 보내버렸어. 지난주에. 뭐야? 주인이 따로 있어? 돈 주고 산 사람이 임자니까. 내가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혜미는 식탁 한쪽에 놓여있는 약봉투에서 알약이 여러 개 든 봉지를 꺼내 입에다 털어넣었다. 약봉투엔 정신건강의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밥도 몇 숟갈 안 뜨더니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 그냥 소화도 잘 안 되고 해서. 백수건달 같은 놈을 끼고 사는 나 같은 년도 있는데 이런 좋은 집에 의사란 편까지 도대체 뭐가 힘들다고 약까지 처먹으며 유별을 떠는 거냐고 욕해주고 싶었다. 먹은 그릇을 개수대에 갖다 놓으며 팔자 편한 년이 라고 작게 내뱉었다.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말하자 바짝 마른 나무덩굴 같은 손으로 혜미가 또다시 내 팔에 엉겼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 혼자 있는 게 싫어서 그래. 이러다 너희 남편 오면 부딪히기 싫다고 했잖아. 안 와. 절대 부딪힐 일 없어. 그러니까 경미야. 다짜고짜 더 있다가라며 애처럼 떼쓰는 혜미가 싫었다. 내가 학교를 그만둘 때 이렇게 좀 붙잡지 그랬냐? 미주를 때린 건 너잖아. 잘못한 건 넌데 선생들한테 모욕당한 건 나였어. 종로에서 마주쳤을 때도 넌 그냥 가버렸잖아.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요모양 요꼴이 돼버렸는데도 모른 척 잘 먹고 잘 살다가 왜 이제 와서 내 팔을 붙잡고 늘어지는 건데 왜? 차갑게 혜미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다. 그런 내 눈빛을 읽었는지 혜미가 슬그머니 내 팔을 놓아주며 말했다. 나 그렇게 팔자 편한 년 아니야. 우리 남편 집 나간 지 한참 됐어. 혜미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와 물컵에 부었다. 야, 너 좀 전에 약 먹었잖아. 괜찮아, 안 죽어. 그때 혜미가 미주를 때린 이유에 대해선 나중에 영숙이한테 들어 알게 됐다. 미주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일의 아빠가 새파랗게 젊은 여자를 데려다 살고 있다더라. 딸이랑 4살 차이밖에 안 난대. 뒤룩대지 변태 새끼. 아, 소름 끼치게 더러워. 그러고 보면 혜미는 한 번도 나를 자기 집에 데려간 적이 없었다. 엄마나 아빠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다. 단짝 친구였던 나도 혜미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너랑 노래방에서 술 마시고 막 미친 듯이 춤췄던 거 생각난다. 그때가 좋았는데. 남편이랑 무슨 문제 있어? 문제야 많지. 내 얼굴에 다 쓰여 있잖아. 불쌍한 년, 외로운 년, 애도 못 낳는 년. 그래서
집은 왜 나갔는데? 그 인간 지금 딴 사람하고 살아. 여자 있어? 여자 없어. 근데 있긴 있어. 뭔 말이야 그게. 여자는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처음엔 우리도 꽤 괜찮았어. 애가 안 생겨서 그렇지 뭐 특별히 나쁠 건 없었으니까. 병원 가서 애 가지려고 노력도 해봤고 근데 번번이 실패만 하니까 둘 다 지치더라. 그러다 대리모 얘기도 나왔던 거고. 근데 하루는 술이 떡이 돼 들어와서 그러는 거야. 자기도 결혼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은 했대. 근데 그게 잘 안 된대. 나도 그날 처음 알았어. 우리 남편 애인이 남자라는 거. 잠시 바람 피우다 말 것도 아니고 이건 답이 없는 문제더라고. 그럼 애는 같이 살 것도 아니라면서 애는 왜 낳으려는 건데? 이혼하든 안 하든 어차피 내 곁엔 아무도 없잖아.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다는 거, 그거 너무 외롭고 슬픈 거야. 그래서 아이라도 갖고 싶었어. 그래도 난 이해가 안 돼. 가고 싶은 건 돈으로라도 사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경미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입양을 하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꼭 아버지가도 바람을 피워대니까 엄마가 가끔 그런 말을 했거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남의 새끼는 못 키운다고. 결국은 나도 버리고 떠났지만 혜미는 그래서 자신이 없었다고 했다. 키우던 강아지처럼 또 어딘가로 보내버리게 될까봐. 그건 더 못할 짓이지 않겠냐고. 넌 이해 안 되겠지만 나 요즘 그나마 행복해. 내 인생에서 웃을 일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 이제 약도 끊을 거야.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고. 그러더니 혜미가 나에게, 아니 정확히는 내 배에다 얼굴을 비벼대며 말했다. 엄마가 잘할게. 절대 혼자 놔두지 않을 거야. 나처럼. 새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눈을 떴을 때 혜미는 내 곁에서 대자로 뻗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수면제를 아무리 털어넣어도 잠을 잘 수 없다던 불면증 환자처럼 보이진 않았다. 잠들기 전에 내가 말했다. 너도 참 외로웠겠다. 이 말 한마디에 혜미는 무너져 울었다. 쥐어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바짝 마른 몸에서 끝도 없이 눈물과 콧물이 쏟아져 나왔다. 붕대 같은 휴지를 풀어 혜미에게 건넸다. 콧물이나 좀 닦아. 더러워 죽겠다 이년아. 내 말에 혜미는 울다 웃다 그렇게 잠이 들었다. 경미야, 일어나봐. 우리 바다 보러 가자. 어젯밤 바닷가에서 조개 굽는 꿈을 꿨다며 당장 바다를 보러 가자고 졸랐다. 죽은 고목에서 초록 이빨이 두 장이 돋아난 것처럼 두 눈을 반짝이며 혜미가 말했다. 나 지금 배가 무지 고파. 김치찌개 먹고 싶어. 네 새끼도 배고프단다. 어제 엄마한테 무지 시달려서. 어머 진짜? 내 새끼 배고프면 안 되는데. 얼큰한 김치찌개에 밥을 뚝딱 비벼 먹고 우리는 바다를 보러 갔다. 2시간쯤 달렸을까? 혜미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더니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아, 바다 냄새 난다. 짠내 머금은 텁텁한 바람이 내 얼굴을 핥으며 지나갔다.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통장을 채워나가는 게 배를 불리는 것보다 더 좋아서 손이 부르도록 일만 했다. 다른 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차창 밖으로 넓게 바다가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신발을 벗어들고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해변까지 내달렸다.
바다를 처음 본 사람처럼 모래 위에 철버덕 주저앉아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나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좋다 경미야. 어젯밤 꿈처럼 혜미는 조개 껍데기를 줍고 나는 모래성을 쌓았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파도가 밀려오면 깍깍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도 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해변가 푸드트럭에서 사온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잠기는 것을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느껴질 무렵 엉덩이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며 일어섰다. 뽀얀 조개 껍데기들이 별처럼 촘촘히 박혀있는 백사장을 지나 창밖으로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횟집으로 들어갔다. 혜미는 회를 시키고 나는 쌈장에 찍은 당근을 오독오독 씹으며 말했다. 너네 남편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 무슨 생각? 애가 태어나고 나면 돌아온다고 해도 이젠 내가 싫어. 회를 먹고 난 혜미가 매운탕에서 건져낸 도미떼가리를 맛있게 발라먹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임신했을 때 생각이 났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처음 보고 온 날이었다. 아기의 콩닥거리는 심장소리를 듣고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그게 너무 먹고 싶었다. 엄마가 가끔 해주던 달큰한 무 생선조림. 그래서 한 백에 4,000원 하는 싱싱한 방어대가리를 사와 반으로 가르고 큼지막하게 썬 무에다 설탕과 간장, 다진 마늘을 듬뿍 넣은 양념에 졸여 먹었다. 뱃속에서 엄마가 생선대가리를 쪽쪽 빨아먹는 소리를 들으며 입을 오물거렸을 아이는 그 일이 터지고 얼마 안 있어 생선뼈처럼 버려졌다. 무능한 남편, 잡히지 않는 사기꾼들, 비어버린 통장. 심장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처럼 숨이 막혀왔다. 가난한 엄마가 자식을 낳는 게 더 나쁜 거라고. 그러니 내 탓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병원에 가는 돈이 아까워 30만 원을 주고 인터넷에서 약을 구해다 먹었다. 자연유산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그 흰색 알약을 하루 2알씩 3일 동안,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나머지 3알을 마저 먹었다. 조금씩 비치던 피가 5일째 되던 날부터 뭉텅이로 빠져나왔다.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핏덩이가 빠져나오는 걸 보며 오히려 후련했다. 아이는 한 달 동안 붉은색으로 서서히 녹아나왔다. 내 몸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횟집을 나와 우리는 다시 바닷가로 갔다. 낮에 왔을 때와는 달리 밤바다는 왠지 아득하고 쓸쓸해 보였다. 경미야, 불편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여기 앉아. 혜미가 자기 신발을 꾹꾹 눌러 엉덩이 밑으로 뒤밀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예전에 내가 찢어버린 혜미의 슬리퍼 생각이 났다. 너 혹시 그거 기억나? 어떤 거? 학교 그만두기 얼마 전에 내가 신발을 잃어버렸는데. 아, 기억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슬리퍼 빌려줬잖아.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혜미의 슬리퍼를 집에 가져와 빡빡 문질러 닦은 다음 드라이기로 뽀송하게 말렸다. 그리고 분홍색 종이 가방에 담아 월요일날 학교로 가져갔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벌써 잊었다는 듯이 혜미는 새로 산 하얀 나이키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때 돌려주지 못하고 사물함에 넣어뒀던 것을 다시 집으로 가져왔다.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던 그날. 그 슬리퍼 내가 가위로 주걱주걱 자르고 찢어서 버려버렸어. 바닷가로 몰려나온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성을 질러대고 있었다. 경미야, 그땐 내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혜미의 목소리가 묻혔다. 너가 빌려준 슬리퍼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 이 아이.
내 자궁 속에서 종양처럼 키워낸 해미의 아이를 분홍색 종이 가방에 담아 되돌려주고 싶었다. 너에게서 헌신짝처럼 버려졌던 하찮은 것들처럼 미련 없이 가볍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혜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도 다행이야, 경미야. 뭐가? 나도 너만큼 불행해서. 그래,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너도 나만큼 불행해 보여서 미움을 잠시 잊었는지도. 행복했다면 다시 만나지 않았을 우리는 차가운 모래를 덜고 일어나 따뜻한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약간의 간격을 유지한 채 천천히 걸어갔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김양미 작가는 제41회 근로전문학제 공모전에서 내 애인 이춘배로 입상, 2022년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비정상의 관하여로 등단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안학교 교사, 잡지사 기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일해왔고 될 수 있으면 몸으로 겪은 것을 글로 써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